외국 기업이 천여 개가 일제히 철수했죠.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그렇게 빨리 철수하나. 근데 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이 푸틴이 들어오고 나서 해가 갈수록 소비에트 경제 모델로 환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2000년대 초만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러시아가 널널하고 자유화된다 그러고 외국 기업이 들어갔었는데 이게 그냥 정부 그 규제가 심하고 전부 불투명하고 뇌물 갖다 바쳐야 돼.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 생각이 여기까지 차 있다가 딱 신호탄 딱 올라가니까 에이 그만둬 다 와. 그래가지고 투자를 남겨두고 그럼 투자를 뭐 헐값에 팔기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거나 투자한 액수가 한 누적액으로만 따지면 한 2천억 달러 이상 되고요. 한 우리 돈으로 거의 300조 됩니다. 철수한 기업의 숫자가 1000개가 넘고요. 여기 뭐 이름 들을 만한 기업은 다 철수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철수했는데 맥도날드 처음에 그 옛날 공산 체제 아래서 맥도날드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 가게 모스크바 맥도날드 가게에 10,000명이 가서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이게 M자잖아요. 러시아 그 키릴 문자에서 이 V가 B자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맥도날드의 M자를 뜯어갖고 국영기업으로 바꾸면서 이 B를 옆으로 눕힌 다음에 옆에다 노란 거 하나 세워서 그러니까 M을 B로 바꿔서 엉클 바니아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얼굴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다 철수를 했더라도 다시 돌아오세요. 영업권 보장합니다. 영업비밀 보장합니다. 지적재산권 보장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러시아 정부가 무슨 짓을 저질렀냐? 러시아에서 러시아에 대해 적재적인 기업의 지적재산권 다 빠게, 영업비밀 다 빠게, 영업권 다 빠게, 다 몰수. 마음대로 불법 카피하고. 아주 조지고 있는 건 나라를 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외국 기업들이 러시아 GDP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40%입니다. 외국 기업이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람만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간접 고용 효과까지 하면 말도 못하는 거죠. 경제가 그냥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부 유출과 인재 엑소더스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전쟁 터지고 나서 2022년 전반기에 2020년 3월 말까지만 얼마가 빠져나갔냐? 700억 달러가 유출됐는데 실제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걔들 용어로 그래요. 제가 그 2006년에 러시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KGB 출신들, 그때 KGB FSB라 그러죠. FSB 출신의 사업가랑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 얘기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영어로 좀 말해봐. 그랬더니 요번에 스위스에 말이지 그 걔들은 그걸 오프쇼어 컴퍼니라 그러더라고요. 오프쇼어 컴퍼니. 그러니까 역외,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페이퍼 컴퍼니 하나 세우고 거기 통해서 무역하면서 거기로 돈 떨어뜨리고 얘들이 이게 벌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17년 전 얘기입니다. 17년, 16년 전. 그러니까 이거 좀 분위기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냥 바깥으로 빼죠. 합법적으로. 덜 입금 받으면 되니까 그쪽에 비용 많이 발생시키고. 그리고 이제 자산을 가진 사람들과 국제적 인재들이 도망을 많이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날 무렵부터 해서 러시아로부터 바깥으로 빠져나온 사람이 50만 명 이상인데 그 중에 25만 명 이상이 고학력 전문직이고요. 그 중에 15,000명 이상이 범털 중에 범털, 초상류 재산가, 그 울트라 하이 넷 워스 인디비주얼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UHNWI. 그 다음에 그게 15,000명 이상이고 이 15,00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전체 초상류 자산가 중 20%라는 거예요. 그 알짜배기 부자, 대한민국의 알짜배기 부자. 대한민국은 러시아보다 훨씬 더 평등한 사회죠, 여기는. 저희들은 뭐 불평등이 말할 바가 없는데 그런 그 굉장히 초상류층을 러시아에서 얼마로 보고 있는 거는 6만 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7만 명. 러시아 전체 인구의 6, 7%. 부를 다 갖고 있는 애들인데 그 중에 20%가
불과 3개월 사이에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산가들은 아니지만 최고급 국제적 인재들 한 25만 명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나라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남에 저는 요새 집값 떨어지는 게 그 중국에서 그 강남이나 이런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어서 아마 떨어졌는 이유가 좀 있을 거다라고 봐요. 강남 집값은 중국인이 올렸죠. 제주 집값하고. 두바이 집값은 러시아 사람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집값 지금 한 두세 배 이상 튀었습니다. 두바이를 좋아한대요. 러시아 애들이. 그 초상류층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완전히 돈으로 갖다 싸다 바른 모양이에요. 저는 두바이 몇 번 가봤지만 너무 덥고 그리고 왜 적도 근처라 그런지 해수욕을 하면 이런 데가 쓰려요. 입 부분에 그러니까 숨을 내쉬느라고 이제 그 물마찰이 좀 많은 데죠. 후 하고 내쉬니까 그래서 입 부분 이런 데 입이 쓰려요. 그리고 물이 좀 짜요. 염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 표면에 이제 저 증발이 많아서 그런지 별로 마음에 안 들던데. 저희들은 워낙 추운 데서 살아서 그런지 햇볕 쨍쨍하고 더운 데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렇고 이제 그 뭐 러시아 환율 뭐 그래도 환율 루블화 같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한마디로 헛소리를 하는데요. 다음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환율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교수들이 적시한 조치들이에요. 제가 적시한 거 아니에요. 해외 송금이 금지돼 있어요. 외환 계좌에서 $10,000 이상 인출 금지돼 있어요. 우리도 이제 외환 계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외환 계좌에서 $10,000 이상 인출 금지돼 있어요. 수출 대금의 80% 이상을 루블 환전은 의무화예요. 제가 수출업체인데 수출을 200만 불어치를 했어. 그러면 그걸 우리 회사의 외환 계좌에 둘 건지 원화 계좌에 둘 건지는 제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는 입금되자마자 160만 불, 200만 불이면 80% 이상, 160만 불 이상은 바로 원화 계좌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루블 계좌에 외환 계좌로의 전환 금지. 제가 사업가예요. 그래서 수출 실적도 있고 클리어해 여러 가지로. 그러면 제가 만약에 50억의 원화 계좌를 갖고 있어. 그러면 외환 계좌로 은행에 가서 여차저차한 사정이 있다 증명한 다음에 거기서 $200만 해당하는 24억을 제가 외환 계좌로 바꿀 수가 있죠. 원화 계좌를. 이게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달러 여신 금지. 은행이 달러로 여신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기업에게. 그 다음에 은행의 달러 환전 서비스 금지. 은행에서 저 외국 여행 좀 가려고 그러는데 달러 좀 필요한데요. 환전 안 하는데요. 달러 판매 금지. 그 다음에 개인 보유 달러의 루블 환전 장려. 지금 우리가 위대한 슬라브 제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저 우크라이나의 악질적 파시스트 나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의 철군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조국의 전쟁을 위해서 장롱 속에 꼽이쳐둔 달러와 얼른 어느 은행으로 갖고 오셔서 우리 애국 루블로 바꾸십시오. 이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달러 채무 변제 때 루블 사용 의무화. 그리고 돈을 엄청 찍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M2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M2는 아마 승수 효과를 할 거예요. 그냥 그 1단계 들린 거 하는 것보다 저도 이건 잘 몰라요. 그 거시경제학에서 M2 기준으로 이게 이제 그 통화량을 뭘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다른데 M2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도 초에 약 미화로 약 8천억 달러 정도의 M2 그러니까 통화량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8천억 달러에서 8천억, 6천억 달러쯤에서 2022년 초면 6천억 달러죠. 그때부터 찍어내 갖고 지금 1조 1천억 달러까지 올라간 모양이에요. 1조 1천억 달러까지. 무지하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돈을 찍으니까 이제 그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외화를 풀어야죠. 외화로 이제 물건을 같이 사갖고 와서 맞춰줘야 인플레가 돈과 물건은 서로 이렇게 서로 상보적인 거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2월 말 현재 외환 보유가 급속 고갈하는데요. 전쟁 전에 6,100억 달러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는지
달러를 인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3천억 달러가 동결됐어요. 가용은 나머지 한 3,100억 달러, 3천억 달러밖에 가용이 안 되는데 7월 말까지 그 가용 가능한 3천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 써버렸어요. 그리고 5개월에 750억 달러다. 그 앞으로 15개월이면 2,250억 달러 쓰네.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200억 달러니까 앞으로 15개월이면 달러 한 푼도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저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들은 거예요. 일단 러시아가 헐값에 헐값에 석유를 팔고 있고, 러시아 석유 자원은 그렇잖아도 좀 그 기존 유정이어 갖고 좀 흐물흐물하게 좀 축소되는 요소였었는데 거기다 서방 기술이 안 가니까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고, 가스는 90%를 유럽에 팔고 10%를 중국에 팔고 있었는데 유럽이 다 이제 유럽의 판매량이 80%, 22%만 남았으니까 78%가 날아가 버리고 나니까 가스는 돌려서 팔 방법이 없고, 그래서 러시아의 5월 달에 석유가스 판매액이 3월에 절반, 반치기 했는데 이게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는 아까 봤듯이 모든 분야가 녹아내리고 있고 살벌합니다. 그래서 석유가가 이렇게 높은데 왜 재정 적자가 나? 이게 이제 빨간 선이 뭐냐면 한 4, 5불 정도인데 러시아가요. 석유 가격이 배럴당 45불 뭐 이렇게 넘어나가면 재정 적자가 잘 안 나는 나라입니다. 왜냐면 러시아 재정의 국가 재정의 40%인가가 석유 가스 판매에서 걷어들이는 수익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게 배럴당 45달러 뭐 이렇게 넘어나가면은 저게 재정 적자가 잘 안 나는데 그 재정 흑자가 나는데, 그리고 이제 모두 보면 아니면 우리가 저 라인에서 보면 2018년이 그렇게 넘었으니까 재정 흑자잖아요. 2018년 아래 보면 흑자가 위로 흑자 파란 기둥이 위로 떠 있죠. 2019년 그 선 넘으니까 저기도 재정 흑자죠. 근데 2020년은 퍽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은 재정 적자 많이 났죠. 2021년 바이든 되면서 퍽 유가 뜨니까 재정 흑자 났죠. 지금 2022년 유가 굉장히 떠 있는데 그럼 재정 흑자 나야 되거든요. 재정 적자잖아요. 적자폭이 커요. 지금은 그러니까 35달러를 까이면서 팔고 있는데도, 싸게 파는데도 여전히 60달러 이상 받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워낙 유가가 높으니까. 그럼 지금 재정 흑자 나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하고라도. 재정 적자 살벌해요. 그래서 이 재정 적자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월 동안에 750억 달러를 털어서 썼어요. 그래서 75 빌리언 달러스. 5개월 동안에. 근데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3천억 달러 정도인데 750억 달러 털어서 쓰고 나니까 2,200억 달러 넘었죠. 2,200억 달러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그건 15개월이면 다 털어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터는 속도가 늦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터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외환위기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외환위기.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추방된 상태입니다. 제가 저거를 가끔 말씀드리는데, 모스크바 주식시장의 지수를 모엑스라고 부르는데, 모엑스가 전쟁 이후로 50% 하락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코스피가 불과 4, 5개월 사이에 50% 하락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외국인이 투매할까봐, 외국인의 투매가 두려워서 외국인의 주식 매매를 금지시킨 상태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매를 해버리면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팔아서 털고 나가질 못해요. 지금 엑짓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저래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신규 산장 0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증자 0건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회사채 발행 0건입니다. 단지 국채 발행이 한 건 있었을 뿐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이제 고립돼서 골로 갔다는 얘기예요. 갈라파고스 금융시장. 모엑스가 아니라 갈렉스가 됐습니다. 갈라파고스 스탁 익스체인지, 갈렉스. 자, 석유가스 전망 좋다고들 하는데 전망 좋긴 뭐가 좋아요? 석유가스 회사 주가
50% 바닥났습니다. 로스넷 주식 50% 폭락, 가스프롬 주식 50% 폭락입니다. 50%는 조금 안 되는데요. 저 왼쪽 그림이 로스넷입니다. 저 빨간 선이 2022년 올해 2월 말인데요. 로스넷을 보면 빨간 선에서 보면 주가 지수가 이제 500에서 600 사이니까 500 한 30쯤 되죠. 근데 지금은 언제냐? 저 아래 내려오면 올리브 색깔로 점점점 찍어 놓은 겁니다. 지금 300 한 20 되겠죠. 그러면 520에서 320까지 약 200포인트 빠져버린 거죠. 한 200포인트 빠진 거예요. 거의 50% 빠진 거죠. 520에 260까지 빠졌으면은 완전히 50% 빠진 건데 320이니까 뭐 한 40% 빠진 거죠. 40%, 45%. 아니, 그 일부 주장처럼 지금 러시아가 석유 많이 팔고 있고 가스 많이 팔고 있고 전망 좋으면 왜 저렇게 떨어지냐고요. 아니란 얘기죠. 가스프롬 저것도 외국인이 투매하면 더 빠질 텐데 외국인의 매매를 금지시켜 놨기 때문에 덜 빠진 거예요. 가스프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프롬도 주가가 저 빨간 선이 저게 이제 2월 말인데 그때 이제 지수로 따지면 한 300 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저 점점점 올리브 색깔로 점점점 한 거 보면 160, 170 정도니까 300에서 170이니까 저기는 한 50%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뭐 러시아 뭐 가스 좋습니다. 석유 좋습니다. 뭐 돈을 때로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대박 났습니다. 이거 다 생 거짓말이다 이거. 웃기지 말아라. 픽픽 웃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양반들 저기 어디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인터뷰 나오는 거 동영상을 보니까 웃어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얘기가.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러시아 정부가 저렇게 돈을 찍어서 막 이제 푸는데 통화 증발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중소 영세업자들 뭐 이런 데 갔을 것 같죠? 천만에요. 여기 보세요. 이 빨간 선이 전쟁 났던 시점입니다. 중소업자 여신 잔액을 보면 전쟁 났던 시점에서부터 쫙 내려꼽혀서 저게 단위가 10억 루블인가 되거든요. 1000억 루블인가 10억 루블인가 돼요. 예. 네. 10억 루블일 거예요. 50 몇억 루블밖에 안 되잖아요. 중소업자 여신 잔액이. 중소업자 신규 여신. 저건 단위가 100만 루블이에요. 신규 여신이라는 게 계속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자, 정부는 돈을 찍어서 풀었다 그러는데 중소기업 하는 사람한테는 안 오는 거야. 거기다 안 올 뿐만 아니라 여신 잔액 줄어드는 거 보세요. 돈 받아갈 건 다 받아간 거예요. 회수는 다 한 거야, 은행이. 그러니까 대출 연장 안 해준 거예요, 저거. 그럼 중소사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렸을 거라고요. 저렇게 잔인한 시스템이에요. 관시, 관계, 커넥션,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넌 망해라 이거야. 돈 있는 자들은 튀어갖고 두바이에서 저 바다가 내려 보이는 저 대저택을 사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왜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한테 중화기 지원을 찔끔찔끔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주 냉혹한 얘기지만. 왜 그러냐면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군사학에서 종심 타격, 딥 스트라이크라는 게 있죠. 뭐냐면 여기가 전선이면 여기가 적편이에요. 전선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적 진지 뒤에 핵심 전략적인 핵심 시설을 깨버리는 거. 그걸 딥 스트라이크라 그래요. 종심 타격. 아주 냉정하게 계산하면 종심 타격은 크리미아 돈바스가 아니다예요. 종심 타격은 러시아 경제고 러시아 체제다 이거야. 그러면 러시아 경제, 러시아 체제를 저렇게 녹아내리게 만드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버텨 그냥 계속 상대방을 소모시켜가면서 상대방이 숨져가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개고생하더라도 버티면서 물고 늘어져라 그냥. 그러면 이거 뭐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에 의한 경제 제재는 받지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전 세계 각국의 다국적 기업의 방을 확 한 달 사이에 빼버려. 2천억 달러 누적 그러니까 원금만 따져서 지난 20년 동안 원금 이자 빼고 원금만 따져서 2천억 달러 이상이 물려있는 투자 내팽개치고 방 빼.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심지어는 아까도 보셨지만 유조선의 용선이나 거기에 대한 보험까지 쉘, 세계적인 석유회사 쉘이 러시아 원유 싼 맛에 탱커 유조선 하나로 땡길라 그랬다고요. 그래 보험사가 그거 제공 안 하고 쉘 사방에서 욕먹어서 아닙니다 하고 쉘이 내려놨어요. 일사불란하게 저렇게 밀어붙여. 그럼 이거 뭐냐면 군사경제 복합전쟁이에요. Military Economic Complex Warfare예요. 저 처음 드러나는 거지 우크라이나에서. 경제제재가 세계체제 전체가 경제제재를 걸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망치와 모루인데 망치와 모루 작전이라 그러죠. 군사에서. 미국 애들이 잘 쓰는 거. 가둬놓고 때리는 거. 가두는 틀을 뭐라 그러냐. 모루라 그러죠. 우리가 뭐라 그러면 대장간에서 그 쇠 두들길 때 밑에서 그 버텨주는 몸집 그걸 모루라 그러는데 망치와 모루죠. 원래 군사 자체에서 망치도 군사력이고 모루도 군사력이에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망치는 군사력이고 모루는 경제 제재야. 아니다. 모루는 군사력이고 우크라이나 버티기. 망치가 경제 제재예요. 우크라이나가 버텨놔라 이거야. 그럼 상대방 꼼짝 못하는 상태에서 망치로 패서 그냥 작살내겠다는 거예요. 녹여버리겠다. 망치가 즉 러시아 경제 중심 타격이고 경제 전쟁이고요. 모루가 우크라이나 버티기, 군사 전쟁이에요. 이런 거 저도 처음 보고요. 저도 어떤 책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친애하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 간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피터 자이안이 말했죠. 러시아에 가한 경제 제재를 중국에 가하면 1년 안에 5억 명 이상이 굶어 죽는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부디 좀 개과천선하셔서 한반도 자유통일을 지약스럽게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